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집단 응집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특성 집단에 갖는 어떤 애정과 관여도를 우리는 집단 응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밀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밀은 집단 응집력을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친밀하다라고 느끼고 집단의 애착을 공유하는 어떤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내 사회적 태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링겔만 효과는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실험을 해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줄을 당기는 힘은 혼자일 때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줄을 당기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쓰는 어떤 힘의 양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집단 속에서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사회적 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은 되게 탁월한데 그 개개인이 어떤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임승차 이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노력에 그냥 승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반무임승차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본인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화 전략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할당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하지만 집단을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할당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태만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느냐? 대집단보다는 소집단, 즉 포지션별로 구성해서 훈련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더 좋다. 다음은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의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냥 뭉뚱그려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못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에도 경험을 해서 약간 역지사지를 겪어봐라. 그래야 조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단 응집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캐론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캐론은 스포츠팀 응집력 모형, 여기 있는 이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는 응집력에는 4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환경 요인, 개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 그 다음에 팀 요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환경 요인은 계약 이행 책임, 조직의 성향, 그리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어떤 성향, 만족도, 개인차, 리더십은 리더십의 행동, 스타일, 코치와 선수의 경력, 그리고 팀 요인, 그래서 팀의 목표, 승부욕, 능력, 안정성, 이 4가지의 영역이 결국에는 이렇게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응집력이 결론적으로는 집단적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모형이 주장한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단 응집력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집단 응집력이 요구 수준이 높으면 어떤 운동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집단, 단체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농구, 축구, 배구, 이런 필드하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집단 응집력 수준이 소소한 중간급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야구, 조정, 육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단체 팀워크도 중요하고 반반 섞여 있는. 또 낮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골프, 볼링, 사격, 양궁 이런 등 개인 스포츠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팀 빌딩과 집단 응집력의 향상 기법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팀 빌딩. 빌딩이란 건 세운다는 뜻이죠. 구축한다. 그래서 팀 구축 개념과 전략에서 살펴보면, 팀 빌딩은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팀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은 팀의 어떤 동질성을 더 끌어낼 수 있겠죠. 다음은 매주 한 번씩 팀 미팅을 열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 다음은 팀 응징력 향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팀 구성원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음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명확히 이해한다. 그리고 다른 팀과 구별되게 만들어 팀 규범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향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더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리더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집단 또는 조직의 어떤 공동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도움을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성적 접근. 즉 우리 이것을 개인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인성과 특성은 타고난 개인의 특성이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치 약간 이런 거죠. 리더는 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행동적 접근이에요. 즉 행동 특성 이론이라고 간추려서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 집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행동의 특성은 학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반대죠. 약간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더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상황적 접근이에요. 상황 부합 이론. 그래서 지도자의 개인 특성이나 행동 특성보다 어떤 집단 상황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자, 다음은 젤라드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원인 변인이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리더의 행동이 수행 결과와 선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인 변인이 있고 이 원인 변인이 리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하위 요인은 이렇다. 리더의 행동은 이렇다. 그리고 결과 수행과 선수 만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이론을 표로 딱 눈에 보기 쉽게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피들러의 상황부합 리더십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과제, 과업지향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는 과제 수행에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상황 호의성이 가장 높거나 낮을 때 이 점수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관계지향, 즉 인간지향 리더가 있어요. 아까는 과제지향, 지금은 인간지향. 그래서 대인관계에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상황 호의성이 중간일 때의 점수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LPC라고 해서 지금 얘기했던 이 점수는 뭐냐 하면 쭉 이 약자를 따른 것인데요. 리더십 모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의미 구별별 어떤 척도를 점수가 낮은 리더, 즉 73점 이상, 관계지향형 낮은 리더는 63점 이하, 이런 과합지향형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상황부합 리더십 모형은 바로 여기에 이게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리더십의 모형이냐라고 그림을 딱 주고 딱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제지향형 이렇게 되고 관계지향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첼라드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아까 얘기했던 모형 예시인데요.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좋죠? 기억나시죠? 그 그림, 표. 다음은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행동이 만족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효과와 상황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도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공동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높은 지능, 적극성, 자신감, 설득력, 어떤 융통성, 그 다음에 성취 동기 등을 갖고 있으나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활용하고 이것을 길러내고 발전시키고 끌어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 골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리더십 유형이 나와요. 6가지 유형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망 제시형, 그 다음 두 번째 1대1 코치형, 세 번째 관계 중시형, 네 번째 민주형, 다섯 번째 선도형, 여섯 번째 지시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을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니엘 골드먼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이야기한 6가지 한 12개, 15개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고르시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딱딱딱딱딱 6개를 골라내는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음은 상황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화롭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은 성별, 나이, 성격, 운동 능력, 운동 경력 등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와 처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강화의 개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긍정적인 행동 이후에 좋은 자극, 즉 칭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좋은 자극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강화의 어떤 개념이 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딱 풀어놓은 거예요. 크게 4가지로 강화의 개념에서 요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부적 강화는 뭐냐? 긍정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피하는 그런 것이 부적 강화. 다음은 정적 강화가 있어요. 긍정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위에는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지금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1차적 강화가 있어요. 1차적. 그래서 물질 또는 물건으로 강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차적 강화는 칭찬과 같은 선수와 코치 사이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이용한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벌의 개념을 한번 볼 텐데요. 부정적인 행동 이후에 나쁜 자극, 어떤 충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벌도 부적 처벌과 정적 처벌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적 처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한 후에 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극을 제거하는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적 처벌은 부정적인 행동 후에 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극을 점차 증가시키는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전략입니다. 강화의 전략, 처벌의 전략 2가지를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강화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강화를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 결과만이 아니라 노력과 어떤 행동의 과정도 강화를 한다.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강화시킨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즉각적으로 강화를 한다. 막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처벌의 전략입니다. 동일한 규칙 위반의 경우 누구나 평등하게 처벌해야 돼요. A가 친하니까 좀 덜 처벌하고 B는 친하지 않으니까 좀 막 많이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규칙 위반 사항 및 규정은 지도자와 구성원이 협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벌은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버그와 굴즈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처벌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나쁜 행동에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연습 중 실수한 것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왜? 연습은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처벌이 필요할 경우 단호함을 보여야 된다. 처벌할 땐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규칙 위반의 경우 누구에게나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바로 선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체 활동적인 내용은 처벌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수 개인의
창피나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코칭 스타일과 코칭 행동 선행 요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칭 스타일과 행동 지침을 살펴보면 팀 구성원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다음은 자신이 지도하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양해야 하겠죠. 그리고 팀 구성원에게 차별이나 편애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 행동 주요 선행 요인은 구성원의 특성, 리더의 특성, 상황 요인이 선행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미스와 스몰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CET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유소년은 승리보다 노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너무 어릴 때부터 승리에 입각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너무 어떤 뭐라고 할까 경쟁만 과열하게 하려고 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다음은 격려와 칭찬에 기반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수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팀의 단결을 촉진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선수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 코칭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학자들이 주장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사회적 촉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촉진의 어떤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타인의 존재가 어떤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운동 수행이 영향을 미친다. 무엇에? 사회적 촉진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달리는 경우와 경쟁자가 함께 달리는 경우, 결과와 운동 효과에 차이가 있다. 그렇죠. 혼자 그냥 맹목적으로 막 뛰어. 그러면 조금만 힘들면 쉴까? 이러는데 옆에 파트너가 있어. 그래서 같이 막 뛰는데 내가 좀 힘들어. 그럼 옆에서 야, 좀만 더 뛰자.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사회적 촉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촉진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이언스가 얘기한 단순 존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타인의 존재만으로 각성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 무조건 그냥 타인만 있으면 단순하게 존재만으로 각성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코트너러의 평가 우려 가설이 있어요. 자, 이거는 타인의 존재만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랑은 내용이 또 다르죠. 그래서 비판적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본드의 자아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수행자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욕구가 증대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음은 샌더스의 주의 분산 갈등 이론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존재는 주의를 분산시켜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행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위클런드와 듀발이 얘기한 객관적 자기인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자기인식 상태에서 수행자 자신의 어떤 과제 수행과 이상적 수행 어떤 사이에서 차이점에 주목해서 이런 차이점을 좁히려고 노력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객관적 자기인식 이론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계랭의 자기감시 분석이라는 이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어떤 추동 원인을 시각적 감시가 불가능한 타인의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피해가 주지 않는 타인들이 주기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면 타인의 존재는 추동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자기 감시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자, 가로치고, 자, 이거는 타인의 존재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또 가로치고, 타인의 존재만으로 각성과 욕구가 생겨난다. 그리고 또 가로치고, 타인의 존재가 운동과제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수행자의 욕구 수준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가로의 내용을 기역, 니은, 디귿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변인, 과제 변인, 상황적 변인이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 변인은 개인의 어떤 성격과 능력이 있겠죠. 자, 다음은 과제 변인은 과제의 어떤 수준과 운동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역도와 유도는 높은 각성 수준이 요구되고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것은 또 낮은 각성 수준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변이는 수행자의 특성, 어떤 사전적인 경험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관중의 특성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 관중들의 연령, 성별, 이 관중의 규모, 소규모이냐 대규모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경쟁과 협동의 효과예요. 그래서 경쟁과 협동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경쟁적 효과보다 협동적 효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높고 많은 지지를 받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모델링 방법과 효과의 측면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두라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모델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첫 번째 반응의 촉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자들의 모델과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적절히 자극하는 것, 이것을 반응의 촉진. 다음은 억제와 탈억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 억제가 나타나고 잘못된 행동에 벌을 받지 않으면 또 탈억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관찰학습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하는 행동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 이것이 관찰학습이고요. 4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집중하고, 두 번째 파지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산출, 재생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동기 유발을 한다. 이게 관찰학습의 4가지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모델링의 효과는 첫 번째 단순한 운동보다는 복잡한 운동일수록 모델링의 효과는 더 크더라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우수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지만 학습자와 비슷한 모델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만 학습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동네 형 이런 사람들도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비언어적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봉사활동이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모델링의 효과다.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들의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게 아닌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타자의 사회적 영향이에요. 자, 주요 타자라는 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가족, 부모님, 또래 집단, 친구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타자들은 이런 사람들로 구분되는 것이고, 사회적 영향은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0대가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동료와 지도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좀 더 높아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친구들이나 이제 선생님, 교수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다음 장은 사회성 발달이에요. 자, 사회성 발달에서 우선 공격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공격성은 피해나 부상을 입히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나 어떤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목표와 분노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대적 공격성과 수단적 공격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본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운이 공격 행동을 유발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좌절, 공격, 가설이에요.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방해를 받는다면 좌절감을 느껴서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공격성을 포함해서 모방,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단서, 촉발 이론이 있어요. 자, 이 이론은 공격적 행동은 내적 욕구와 학습의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공격성 이론 예시인데요.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쭉 나오고 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격의 행동의 종류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격의 행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적대적 공격 행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는 공격 행동, 즉 분노가 발생하죠. 다음은 수단적 공격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리와 이득을 위해서 목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공격 행동. 이거는 또 분노가 없죠. 그냥 이거는 오로지 승리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은 권리적 행동이 있습니다. 합법적 폭력 행동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에서의 공격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생물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신체적 특성과 어떤 체격, 질병, 생리학적 특성 등의 공격성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접근이 있어요. 자, 인간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 중 초자아가 덜 발달해서 억압된 원초아가 비이상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라고 보는 그런 접근 원인이에요. 다음은 사회환경적 접근인데, 인간의 내적 문제보다는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공격성의 통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통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부모 훈련이 있습니다. 자, 부모 훈련은, 부모는 자기에게 첫 스승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훈련을 통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조망 수용이 있어요. 그 다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타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이나 신체적 결과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조망 수용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공감 훈련이 있어요. 공감 훈련은 분노감을 공감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공감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서 공격성을 줄이는, 낮추는 훈련을 바로 공감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스포츠와 인성 발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참가를 통해서 인성 발달, 예를 들어서 사회성, 인내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인성 발달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스포츠 규칙 준수가 결국에는 사회 규칙 준수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스포츠를 통한 인성 발달 전략 예시예요. 자,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설명한다. 도덕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적대적 어떤 공격 행동을 처벌한다.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되게 핵심적인 유형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